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 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죄에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거만 간간 출제가 됩니다. 해서 앞에서 공부하신 가등기 본등기 얘기랑 같이 계속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될 주제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등기를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신청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촉탁에 따른 등기에서 세 가지 외우셔야 되죠.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딱 하나 특이했던 것이 기록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도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우리가 논의 삼을 것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하고 촉탁이라고 하는 것. 특히 촉탁에 따른 등기는 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자 바로 주등기, 부기등기할 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는 것은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었고요.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에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런 것들은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처분 제한 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신청이 아니라 어떻다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등기소에 연락을 해서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 개인이 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맨날 장난치는 게 가등기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 신청하고 가처분 등기 신청하고 이따구로 장난을 친다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직접 시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중에 절대적 각하사유 할 때 계속해서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영역이야. 그리고 이걸 되게 어렵게 받아들이는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이슈가 안 되고 민법 이런 거 요구할 때 중간중간에 논의가 되죠.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논의했던 것이 그런 게 있었죠. 자 바로 말소 기존 권리 경매가 시행됐을 때 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권리 중에서 등기된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할 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런 거 있었고요. 사실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민법에서 다루는 거죠. 유치권 파트에서 나왔던 쟁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여러분 교재 가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서 관련 쟁점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담보 물권 중에서 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유치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물권하고 다르게 유치권, 점유권은 어떻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 점유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이다.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 인정돼야 되죠. 공사대금 채권하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공사대금 채권의 대신에 수리비 채권 이런 용어를 쓰게 되더라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하실 때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어떻다 비용 상환 청구권 배제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비용 상환 청구권 배제하는 특약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비용 상환 청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점유 관련해서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할 때는 이때는 어떻다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전제로 해서 유치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소위 혼동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에 관한 점유에 있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불법 점유도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고 했을 때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의 내용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돈 갚기 전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 거절권. 이건 이제 우리 소유권이나 물권적 청권 얘기 다시 생각해야 되죠.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한자에 대해서 관한 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내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다 건물 철거 청구,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방해 제거 청권. 그래서 소유자는 당연히 누구한테 유치권자한테 소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될 테고 유치권자가 앞에서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이라든가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이런 것들이 요건을 충족해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권에 대해서 바로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유익비 상환 청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는데 법원에서 유예 기간을 정해줬다. 그럼 그 기간 중에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 계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고 나서 공사대금 채권이나 비용 상환 청권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자체가 성립 자체는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 관련해서도 주요 쟁점이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있었냐면 바로 81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었더라? 저당권의 효력 범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 81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저당권 효력 범주 3개 있었죠. 부합물, 종물에도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조항은 임의 규정이니까 이걸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이때는 저당권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미친다 해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것이 뭐냐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도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테고 그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차임 채권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임차인한테 야 이제 나한테 그 돈을 다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저당권의 효력 범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차임 채권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서 압류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가십시다. 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직접 포인트 안 돼요. 근데 지금 민법이라든가 또 이제 아까 우리 말소 기준 권리 이런 거 얘기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해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 경매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임의 경매에 대해서는 소위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 따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가 뭐야?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네. 그래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서 승소를 했어. 1,000만 원 갚아라 라는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찾아봐야 돼. 거기다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으면 어떻게 방법 없습니다. 돈 못 받아요. 해서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경매 신청. 이 사람이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뭘 한다고요? 압류를 명한다라고 하는 얘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게 되면 이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경매 개시
개시결정 등기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논의의 핵심 이슈가 뭐냐면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법조문에 없어도 누가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경매 신청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돈 갚아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촉탁을 하고자 한다. 역시 법원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개인은 경매 신청 취하를 하게 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뭘 한다고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말소 등기 촉탁을 누가 한다? 법원이 하게 된다. 임의 경매는 뭐냐?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말소, 지금 이제 변제기 도리하고 등등등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역시 주의하실 게 개인은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를 법원이 어떻다?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독립된 손해보를 갖는 그런 등기로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설명드리려고 한번 자료를 뽑아봤고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에 일종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본안소송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토리를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넘겨주면 경우에 따라서 을은 여기다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었었고요. 가등기 가처분명령이나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판결문이나 명령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은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 순위, 가등기 순서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병명의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라든가 또는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의 근간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등기를 통해서 이 문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가등기가 훨씬 더 간단하고 좋습니다. 가등기가 간단하고 좋아요. 그래서 가등기를 안 하면은 이행 판결을 받아서 가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자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외에 가처분 등기 방식을 통해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갑이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해서 다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얘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해라?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기 신청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다. 근데 갑이요, 호구입니까? 얘가 소송하면 자기가 무조건 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어떻다?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승소해봤자 어떻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때 뭘 한다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동시에 합니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하게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먼저 여기다가 뭘 한다? 을을 위해서 가처분 등기 촉탁을 해서 을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해서 가처분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팔아먹을 수 있다. 병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인데 나중에 누가 지금 을이 본안 소송에 승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단독으로 뭘 할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겠죠. 아까 이행 판결 있으면 어떻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단독 신청해서 뭐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을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자, 을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왜? 순위 자체가 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병한테 등기를 갑에서 넘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되고, 무효인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은 어떻다?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야. 직권으로 어떻다? 말소를 하게 된다. 자, 근데 한번 이제 이 사안을 가지고 분석해 보십시다. 지금 가등기에 근거하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겼다. 이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유효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했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좀 웃겨지는 거야. 뭔 소리냐면 이미 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약속이야.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병한테 어떤 약속, 경고를 하는 거냐면 야야야야 이거 말이야 혹시 자 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너의 등기는 승소한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지금 이 얘기야.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병이 산다라고 했을 때 병은 알고 있어야 돼. 본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순위 자체가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자기의 등기 자체가 뭐가 된다?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등기관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양립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을 때 이 병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걸 병이 사면서 알아야 된다고. 무식하게 이걸 알아야지 사고가 안 난다고. 한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병은 알아야 돼. 만약에 을이라는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다? 자기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다? 알아야 된다. 내가 병이라 하십시다. 하나는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아, 내 등기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야 될 것이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한다. 내 이름은 등기를 넘겨받는다라고 했을 때 나 지금 당장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을이
승소를 하게 되면 내 등기에 대해서 이 자식이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개념을 잡으셔야 돼. 가등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가등기의 경우는 무효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뭘 할 수 있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다?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법이라고. 다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병이란 사람은 제2매수자 병이란 사람은 자기의 등기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병은 자기 등기에 대해서 자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자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물론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병이 매입했을 때 문제는 을이 패소를 해버린다. 본원소는 패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자기가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을이 가처분 등기에 그 명인이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 자기의 권리가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가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될 수 있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로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가 내용이 전부야. 그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딱 답이 정해져 있어. 답이 정해져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은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가보십시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하게 된다. 그럼 법원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뭘 한다고요? 바로 등기소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 대상이라는 것을 기입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등기의 촉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어떻다? 가처분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장 길게 되어 있는데 가볼까요? 자,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다? 제3자 명의 등기,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양립할 수 없는 권리에서 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말소 신청 안 되는 거 있네요. 보니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근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가등기, 자, 가처분 등기 전에 가처분 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뭐 이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에 근거한 권리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가처분 등기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신청하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앞에 깔아놨던 가처분 등기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무효인 등기가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 출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실은. 바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 중에서 가처분 채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이게 힘든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가등기하고 본등기 얘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한쪽은 직권 말소의 문제고요. 한쪽은 뭐라고요? 말소 신청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 입장에서 꼭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고 싶으면 가등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지금 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후에 승소했을 때 제3자 명의 등기된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더 가능하다. 말소 신청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주제 제3자 명의 등기된 말소 신청
거이라고 하는 거. 다만 안 되는 거 위주로 자 주요 포인트. 다만 이걸 다 이게 이제 이 하나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대신 뭐죠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이 개념을 소화를 하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얘기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가압류 가처분의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자, 가압류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절간 같은 데 가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딱 가리고 있어. 그건 뭐냐 해서 갈 때 잊지 말고 불전함에 헌금하고 가시라 라고 이렇게 깜빡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기도하고 도량 가서 뭐 등등등 해놓고 나서 깜빡 잊어버릴까봐 동그라미 딱 표시해서 헌금하시라 뭐 이렇게 안내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야? 가압류라고 하는 거. 가압류라고 하는 건 뭐야? 금전채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게 뭐가 된다? 가압류의 문제가 될 테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꼭 내가 취득을 하고 싶다. 사실은 가처분은 되게 종류가 많은데 금전채권 외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될 것이고 가압류 등기라는 건 뭐라고요?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가압류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거의 구성 안 됩니다. 거의 구성 안 되는데 자,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금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같이 뭘 한다고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전 채권에 관련한 부분. 그래서 갑이 소액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이 있어. 뭐 저당권 이런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을이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 사람 부동산 나중에 팔아버리면 승소해봤자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뭘 하게 된다고요? 가압류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가압류 등기라는 것을 얻었다. 촉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 세트로 가야 되죠. 가압류 등기를 법원이 촉탁했으니까 가압류 등기의 말소 촉탁이라는 것도 누가 한다? 법원이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압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소유권을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할 수 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이 뭐 한다고요?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될 것인데 이 가압류 신청은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가압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의미, 그냥 부동산 하게 되면 이거 뭘 얘기한다? 소유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하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얻었다 가압류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를 목적으로 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등기도 일정한 권리였었죠.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었다. 가등기 이전 등기로 다 부기 등기의 방식에 따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거야. 근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가등기와 본등기.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등기와 본등기라고 해서 자, 지금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볼까요? 보니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요 얘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가압류의 대상은 소유권, 전세권,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외에 가등기를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소에서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라는 것을 촉탁을 해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소 촉탁 당연히 누가 한다? 법원이 하게 된다. 그래서 자, 가압류 등기. 그럼 이렇게 가십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산 게 아니야. 산 게 아니라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갑 X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먼저 대여금 금전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두 번째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X 부동산을 특정을 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돼.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X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가압류 채권자 을이다라고 해서 자,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바로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아직은 소유자 안 바뀌었어.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한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병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알아야 돼. 무식하면 개작살 나니까 앞에서 그 얘기 있었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거,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가압류 등기도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붙어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만약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취득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 뭐 한다고요?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할 때 이미 설명드렸어요. 판결문을 첨부해서 뭐 한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뭐가 이루어져?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누가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되겠지요. 경매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됩니까? 을의 가압류 등기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의 지금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경매가 진행돼 버리게 되면 이 중에 다른 권리가 없다고 했을 때 가장 선순위의 말소 기준 권리가 을의 가압류 등기.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을의 가압류 등기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등기를 모두 다 매매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병은 알아야 돼. 만약에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자신이 취득을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만은 혹시 가압류 채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보나마나 뭘 할 테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등기부 자체가 바로 말소가 될 수 있다. 자, 경매가 진행되면 병은 소유권 자체를 결국은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 경매 개시결 등기, 지금 가압류 등기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전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다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병은 뭘 알아야 돼? 자기의 등기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등기관 직권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병은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은 자신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야 될 것이고 혹시 지금 갑의 부동산을 병이 소유권 이전기를 하는데 그 앞에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경매를 붙일 권리가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을이 승소했을 때 경매를 붙일 수가 있고 경매를 붙이게 되면은 자기의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기 때문에
매각으로 다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른 채 함부로 등기 넘겨보다면 개쓰레기가 되게 된다. 무식하다고 해서 물건을 뭐 돈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식하다고 온 동네에 다 소문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은 그런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뭐 가압류 등기가 되는 거 중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부동산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정의 안에 토지 건물 소유권 포함될 테니까. 그런데 이걸 좀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뭐 가압류 등기가 됐다고 해서 절대 손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해서 절대 모른 척하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만 이 원리를 개선을 하게 되면 가압류 등기 같은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 자 돈 지금 이제 병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당신이 이 부동산을 만약에 3억에 산다고 쳤을 때 지금 가압류 채권자한테 알아보니까 이 1억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 매도인한테 3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럼 가압류 채권자한테 1억 줄 테니까 가압류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어떻다고요? 염가거든, 금매거든. 금매란 얘기가 뭐냐면 이게 경매 붙여버리면 시가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 명을 살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는 것보다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런 법리를 알고 있으면은 금액 조사해 보고 알아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남들이 다 피하는 중개 대상물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겁나 어려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압류 채권자 전화번호만 알면은 내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거기로 줄 테니까 등등등 각서 쓰고 가압류 말소 신청, 요거에 협조한다 등등등 하게 되면 가압류 채권자는 돈 받는 게 목적이지 굳이 경매를 꼭 붙이고 말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개공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남들이 중개 못하는 물건도 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이제 두려워서 개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이제 가압류 설명드렸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삼아야 했던 것들 지금 경매 개시절 정도까지 또 가등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 등기법에서 논의 포인트는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바로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해서 넘길 거 아니고요. 여러분 교재 이제 몇 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되냐면 90페이지 가서 하나 민법에 관한 쟁점 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동안 3문제가 4문제 나왔던 주제 민법에서 그 계약의 소멸, 해지라는 주제 나와 있죠. 90페이지 가서 계약의 소멸 중에서 해제와 해지라는 개념이 나와 있다고요. 해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해제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그 상대방은 그 채무를 불이익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쟁점이 뭐야? 원상 회복 소위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자까지 쳐서 다 일정한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누가 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대신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어려웠던 주제가 뭐였어? 바로 이런 계약 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계약 해제 소급표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제3자가 있다. 이게 뭐야?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어떻다? 바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딜 지금 봐야 돼? 보호받는 제3자 해제 전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 가등기를 마친 자. 이해되시죠? 가등기 마치게 되면 나중에 번등기하면 순위 상승해가지고 가등기 순위에 따른 거니까 가등기만 맞춰도 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테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마친 사람 당연히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상태죠. 그죠?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다시 이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어.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라니까 갑이 해제권을 행사해.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면 해제로 무효가 되더라도 병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자야. 근데 병이 소유권 이전기까지는 아닌데 가등기를 마쳤다라고 할지라도 병은 온전하게 보호받는 거죠. 중간에 소유자가 다시 바뀌더라도 병은 을한테 본등기 청구해서 다 중간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가 되니까 가등기 이루어지면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되는 거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나와 있죠? 지금 가압류 설명드렸어. 가압류 등기 가압류 신청했었고 가압류 등기가 됐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하면 가압류 등기부터 시작해서 밑에 다 나가리 된다고. 그래서 가압류 집행한 사람도 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지? 보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나와 있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주민등록 이전까지 하게 되면은, 얘 봐봐봐. 병이 임차인이야. 얘가, 자, 주민등록 이전에서 대항력을 확보를 했어. 그러면 다시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갑한테 가더라도 임차인은 둥둥 같이 떠가서 누구한테, 갑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네 개를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 가, 등, 앞, 대. 이렇게 외웠었잖아. 보호받는 제3자가 뭐라고? 가등기를 마친 자의 가. 두 번째, 가압류,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자의 등.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있었죠?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걸 외워야 된다고. 7년 동안 한 3번 기어 나온다고. 가등, 앞대. 그래서 우리가 민법 설명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왜?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가 뭔 소리인지 말을 모르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압류를 공부를 함으로써 가등, 앞대, 가등, 앞대. 가등, 앞대는 어떻다? 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해제 후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가등, 앞대라도 똑바로 알아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 민법을 보실 때도 가등, 앞대 외워놓고 나서 나중에 해제 후 이해가면 조금 금방 할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뒤지게 완벽하게 하려면 뒤져버려. 완벽해지기 전에. 그래서 가등, 앞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의 과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만 얘기할 때는 가압류를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다. 눈치는 챈다고. 근데 그래갖고는 의미가 없고요. 시험 보실 때는 보호받는 제3자 민법 파트에서 해약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 가등 앞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촉탁에 따른 등기란 주제까지 보셨고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이어가겠습니다.